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 중 독서 영역의 문항 분석을 맡게 된 세종시 교육청 수능지원팀 교사 임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 매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상당히 난도가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항 자체는 조금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문 자체는 상당히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는, 좀 어려웠다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 건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독서론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넘어갈 거고요. 4번부터 7번의 기술 지문과 그 뒤에 사회, 그리고 인문 영역의 주제 통합 지문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에서 7번에 해당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안경학개론에 대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굴절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 굴절력을 바탕으로 정시, 비정시, 그리고 또 이 비정시를 정시로 최대 시력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내용을 조금 간단히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구면 렌즈, 플러스 구면 렌즈를 통과한 광선은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구면 렌즈를 통과한 광선은 퍼지게 된다. 이처럼 정보가 대비되는 정보를 제시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이 반드시 문항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문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때 광선을 모이게 하거나 퍼지게 하는 정도를 굴절력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 내용은 5번에서 문제로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굴절력 같은 경우는 광선이 렌즈를 통과할 때 렌즈로부터 형성된 초점과 그리고 렌즈 사이의 거리인 렌즈와 초점의 거리인 초점 거리를 역수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 간단히 옆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굴절력은 뭐다? 초점 거리 분의 1, 초점 거리를 역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단위는 디옵터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한히 멀리서 렌즈로 들어온 광선이 플러스 구면 렌즈를 통과한 후 1m 거리. 그러면 요 1m가 초점 거리가 되겠죠. 거리에 떨어진 거리에 초점이 맺혔다면 이 구면 렌즈의 굴절력은 플러스 1 디옵터, 즉 초점 거리 분의 1인 1 디옵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눈은 해부학적으로 크기가 정해진 굴절계로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이 초점에 맺음으로써 시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요. 눈은 굴절력이 일정한 각막과 굴절력이 변할 수 있는 수정체에 의해 초점이 망막에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굴절력이 부족하거나 물체가 눈앞에 가까이 있을 경우 그 초점이 망막에 위치하기 위해서 수정체의 굴절력이 커지는 조절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눈에서는 굴절력이 일정한 각막 그리고 굴절력이 변할 수 있는 수정체가 존재하고 초점은 망막에 맺히는데 예시로 제시한 내용이 이런 내용은 문제를 풀 때 가끔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굴절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물체가 눈 앞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초점을 망막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수정체의 굴절력이 커지는 조절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정시는 조절작용이 없는 무조절 상태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정시와 그리고 비정시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 같은 경우는 광선의 초점이 망막에 맺히는 경우에서 정시는 A에 위치하는 거 그리고 이때는 우리는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정시는 무조절 상태에서 무한히 멀리서 눈으로 들어온 광선의 초점이 망막 앞쪽과 그리고 그 망막 뒤쪽에 그래서 비정시는 망막의 앞쪽과
그리고 망막의 뒤쪽에 맺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눈의 구조와 광학적 특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굴절력은 다른데 정시, 비정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수치를 만든 모형안을 이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안에서는 정시는 수정체의 조절작용이 이거는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기 수정체의 조절작용이 0인 무조절 상태에서 59 플러스 59 디옵터의 눈 굴절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플러스 0부터 플러스 14인 수정체의 조절량에 따라서 눈 굴절력은 플러스 73 디옵터까지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정시에서 무조절 상태에서의 최대의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굴절력은 무엇이다?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플러스 59 디옵터이다. 그리고 수정체에서는 아까 위에 두 번째 문단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굴절력이 변할 수 있는데 이 조절량이 0에서 플러스 14 디옵터, 그래서 최대 눈 굴절력은 플러스 73 디옵터까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비정시는 초점이 맺히는 위치에 따라 근시, 원시로 구별이 되는데 이처럼 구별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근시의 경우에는 플러스 59 디옵터보다 크고 초점이 어디에서 망막 앞쪽에 위치한다. 그럼 반대로 원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9 디옵터보다 작고 망막 뒤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시와 원시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비정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면 렌즈를 통해서 정시로 교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 모형안을 기준으로 할 때 눈 굴절력이 플러스, 이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61 디옵터의 근시, 아까 말했듯이 59 디옵터보다 높으면 근시죠. 근시는 마이너스 2 디옵터의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면 눈 굴절력과 마이너스 구면 렌즈, 그래서 플러스 61 디옵터와 마이너스 2 디옵터의 구면 렌즈를 합하게 되면 플러스 59 디옵터가 되겠죠. 그래서 굴절력이 합해져 플러스 59 디옵터가 되기 때문에 정시로 교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시로 교정하는 방식도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따라서 눈 굴절력을 정확히 검사하는 것은 비경시를 교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와 비정시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시된 정보 중에 무한대 거리의 물체를 주시하도록 하며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대 거리의 물체를 주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하단에 그 주시하는 물체의 거리가 5m 이상이면 무한대 거리로 본다. 두 번째,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무법이라는 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무법은 눈앞에 플러스 구면 렌즈를 대어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7번 문제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눈앞에서 플러스 구면 렌즈를 대어서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면 망막 앞에 위치하는 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이군요. 네, 보시면 모형안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형안을 기준으로 근시는 눈 굴절력이 플러스 59 디옵터보다 커서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맺히는 경우, 그러면 망막 앞에 맺히게 한다라는 건 이거는 근시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시를 다 넘어서 원시를 근시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1번, 2번 선지에 근시가 두 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정시를 근시로, 그러면 정시를 굳이 근시로 유도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비정시를 무엇으로 바꾸기 위한 거? 정시로 바꾸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정시를 굳이 근시로 바꾸진 않겠죠. 그래서 원시를 근시로 유도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7번의 문항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저희 본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밖에 정답률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 지문을 문제를 풀다 보았을 때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술 지문을 아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 자체를 풀지 않았거나 가에 이 문항의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생들이 상당히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굴절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굴절역은 초점 거리 분의 1이다 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굴절역이 잦을수록 초점 거리는 짧아진다. 근데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짧아지는 게 아니라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2번 선지에서 굴절력이 커질수록 초점 거리의 역수도 커진다. 그러면 여기 역수까지가 비례인 거고 초점 거리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굴절력이 커진다면 당연히 초점 거리의 역수도 커진다. 그러면 지금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4번 문항이 오답률이 저희가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4번 선지를 확인하게 되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주시하는 눈의 굴절력은 0디옵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주시하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0디옵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보다는 지금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잠시만요. 주시하는 이 경우는 지금 무조절 상태의 눈의 굴절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 어디 있냐면요.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바로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이걸로 확인해 볼게요. 무한히 멀리서 눈으로 들어오는 광선의 초점이 망막에 맺히는 경우를 A라고 본다. 그래서 무한히 멀리서 눈으로 들어오는 물체를 주시하는 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눈의 굴절력은 0이 아니라 요 하단에 있는 내용과 연결했을 때 0이 아니라 59디옵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무조절 상태라는 거는 수정체가 조절하지 않는 0인 상태인 거고 이 눈 굴절력 자체가 0디옵터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눈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력이 일정한 각막과 굴절력이 변할 수 있는 수정체. 그래서 눈 자체의 굴절력은 59디옵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문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정답률이 낮았는데요. 우선은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아래 눈은 모형안을 기준으로 무조절 상태에서 눈 굴절력이 57인 디옵터인 비정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57인 플러스 59보다 낮은 그러면 이거는 원시인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선지부터 확인하자면 1번의 수정체의 조절량이 플러스 2디옵터일 때 초점이 망막의 위치에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겠군. 원시지만 수정체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자체의 굴절력 말고 수정체가 조절작용이 일어날 때의 조절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무조절 상태는 아닌 거겠죠. 그러면 이 수정체의 조절량이 플러스 2디옵터 그러면 59디옵터 눈 굴절력이 플러스 7디옵터에다가 수정체의 조절량이 플러스 2디옵터라고 하는 거는 더하면 플러스 59디옵터이기 때문에 왼쪽에 세 번째 문단에 플러스 59 눈 굴절력을 가진다. 이게 최대 시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이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선지에서 마이너스 2디옵터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었다면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59디옵터에다가 마이너스 2디옵터인 구면 렌즈를 더하게 되면 57디옵터에다가 그러면
플러스 55 디옵터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눈앞에 되었다면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군이라고 하는데, 무조절 상태가 또 어디서 제시가 되냐면 마지막 문단에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망막 앞쪽에 맺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플러스 55 디옵터는 아까 플러스 57보다 더 뒤이기 때문에 원시인 상태이므로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무조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수정체의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수정체의 조절 작용이 없는 게 무조절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수정체 조절 작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신이 없어서 나머지를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3번 선지가 지금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4디옵터인 구면 렌즈를 눈앞에 대어서 근시 상태를 유도하도록 하였다면, 그러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57 디옵터에다가 플러스 4 디옵터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61 디옵터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근시인 상태가 됩니다. 유도하였다면 마이너스 1 디옵터인 구면 렌즈를 덧대어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 디옵터를 하게 되면 플러스 60 디옵터가 되니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망막 앞쪽에 위치하도록, 그러니까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근시로 유도했다면 무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것도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인데 5번만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근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눈앞에 댄 구면 렌즈와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마이너스 구면 렌즈를 합한 렌즈의 값은 플러스 1 디옵터가 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아까 무조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음모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구면 렌즈를 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57 디옵터에다가 아까처럼 플러스 4 디옵터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61 디옵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과치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죠? 플러스 59 디옵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2 디옵터가 들어가야 되므로 이 첫 번째 눈앞에 되었던 플러스 구면 렌즈와 최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최소의 마이너스 구면 렌즈를 합한 거는 플러스 2 디옵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플러스 1 디옵터가 아닌 플러스 2 디옵터이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지문을 풀었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 지문 전체는 읽지 않고 간단히 학생들이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10번 문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항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 니은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하트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기억은 하트, 그리고 니은은 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해석에 관련된 하트의 견해와 그리고 이 하트의 견해에 대한 풀러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K국에는 박물관에서 먹을 것을 섭취를 금지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어느 날 A는 박물관에서 약을 먹다가 적발되자 약은 금지되는 먹을 것이 아니라고 판사한테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여기에서는 하트고요. 여기 다시 1, 2번에 해당하는 선지의 기억이 하트고, 여기 니은은 풀러이고, 그리고 4, 5번은 하트와 풀러를 비교하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1번에 하트는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 하트라는 인물은 법 해석이 법 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제 법 해석은 첫 번째 법 규칙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많은 사례에서 법 규칙이 문제없이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문제없이 적용이 되지만 일부의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규칙으로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법 규칙에 문제없이 적용되는 사례.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문단에서 조금 살짝 내용을 더 확인하자면 여기에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 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사례가 있고요. 이때는 언어의 의미가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계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언어의 의미가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경계 있는 사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무래도 핵심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2번 선지의 기억은 하트는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으로 규칙에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네, 다시 여기 명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핵심적인 사례, 그렇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 경계에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은 하트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사례이고요. 약을 먹는 경우는 경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2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서 풀러는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문단에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러 같은 경우는 하트의 법 해석에 대한 접근이 개별 단어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판하면서 법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 규칙의 맥락과 법 규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가 아니라 판사는 보시면 여기 판사는 탈 것을 금지하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해석 과정 전반에 고려하여 판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전반에 고려해야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에 판사는 규칙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번 역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우선 넘어가고요. 5번에서 기억에서 하트는 규칙에 의해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되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아니다. 핵심적인 사례다, 경계 있는 사례다 판정하기 이전에 우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니은의 이 풀러죠.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하여 확정하였다면 보시면 여기에 를 언어에 근거하여 확정하였다면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밑에 있는데 풀러는 하트가 법 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법 규칙의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이 과도하게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라 이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트가 이 법 규칙의 언어를 중시하여 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는 이유가 목적을 너무 중시하게 해석할 경우에 위험을 경계하기 위한 것. 그러면 이게 상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다시 5번 선지를 되돌아왔을 때 약이 금지되는 먹을 것에 해당하는지 판사가 규칙의 언어에 근거하여 확정하였다면 그러면 이거는 하트의 법의 언어에 따른 법 해석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것. 그래서 내용이 상반되므로 지금 5번 선지가 잘못됐다라는 것, 즉 적절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번부터 17번에 해당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문 주제 통합 지문으로서 가에는 미적 판단에 대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을 그리고 나 지문에서는 수반론을 소개한 다음에 이에 영향받은 미적 수반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의 양립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12번부터 17번에 해당하는 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 정답률이 60에서 70%에 해당하므로 다소 학생들이 문항을 풀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인문 영역의 주제 통합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저는 실제 문제는 여기 15번과 1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해 지문에서는 이제 미적 속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학에서 미적 속성이라 간주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하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미적 판단을 진술할 때 그 진술이 가리키는 속성, 즉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제하느냐,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다른 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미적 속성이 대상에 실제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미적 색깔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미적 실제론과 그리고 미적 반실제론이 있다. 그래서 미적 실제론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대상에 실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미적 속성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래서 객관적으로 참일 때 그 미적 속성은 실제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대해서 장어바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운명 교향곡의 실제 속성 중 하나가 장어맘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지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중에 일부가 운명 교향곡을 두고 무기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장어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밀적 실제론에서는 그 일부가 그들이 가진 난청과 같은 지각적 문제 혹은 미적 감수성 부족의 문제로 실제 속성을 보는데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실제론은 면에서는 뭐한다? 미적 속성은 뭐한다? 실제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참일 때 우리는 미적 속성이 실제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잘못 미적 판단이 예를 들면 다른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각적 문제이거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희는 미적 반실제론. 근데 이제 미적 반실제론의 경우에는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뭐라 하냐면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다. 미적 판단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명 교향곡의 같은 경우에는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한 미적 감수성을 형성했고 그래서 비슷한 반응을 하기 때문. 그래서 미적 판단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 비슷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실제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 미적 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적 판단은 뭐에 대한 것이다?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적 판단이 일치하는 이유는 모두 비슷한
비슷한 미적 감수성이 있고 이럴 경우 비슷한 반응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미적 판단의 불이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하다? 미적 감수성이 그냥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적 실제론과 미적 반실제론은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는 차이점을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미적 판단이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운명교양국에 대한 미적 판단을 정당해 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입장도 이유를 댈 수 없다고 대답하지 않고 미적 판단에 대한 진술은 일종의 면제라는 점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둘이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점은 첫 번째, 미적 판단이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란다는 점, 그리고 이 미적 판단에 대한 진술은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수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반이란 개념은 어떤 속성들과 다른 속성들 사이에서 관계를 설명하는데 윤리학 분야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분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수반론에 따르면 도덕적 속성과 비도덕적 속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경우에는 공자는 보시면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자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공자가 그와 동일하게 행동을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 밑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자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공자는 아닙니다.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와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죠? 지금 공자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자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어렵다. 그러면 결국 공자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이 사람 역시도 선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도덕적 속성은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 도덕적 속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상황, 동일하게 행동하는 게 비도덕적 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도덕적 속성은 어디에 의존한다? 비도덕적 속성에 의존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영향을 받아서 미학에서도 미적 속성과 비미적 속성 사이에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는 이 미학자들이 등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미학자의 대표 인물로서 누구를 제시하냐면 이 시블리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블리에 따르면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해야 지각할 수 있는 속성, 비미적 속성은 시각, 청각 등의 지각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작품의 미적 속성이 그 작품의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다시 이건 위에다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위에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적 속성은 감상자가 미적 감수성을 발휘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미적 속성은 지각 능력.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 청각과 같은 발휘하게 되면 지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뭐가 뭐에 의존한다?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적 수반론은 비미적 속성의 차이가 없이는 미적 속성의 차이도 없다. 아까 말했듯이 이 수반론과 동일하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선하다. 공자는 선한 사람이며 그러면 공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자처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공자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 공자 다른 사람도 선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적 수반론은 미적 판단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미적 실제론자들한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적 실제론자는 운명 교양곡은 장엄함하다는 미적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수반관계를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장엄함이 보시면 장엄함 동그라미 네모로 할게요. 지금 장엄함이 있고 느린 리듬이나 하강하는 멜로디 등의 비미적 속성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미적 속성이 운명 교양국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는 미적 실제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의 불일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 장엄하다는 게 미적 속성일 거고요. 그리고 느린 리듬이나 하강하는 멜로디, 이제 청각으로 지각하는 거죠. 이 등의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 거. 그러니까 비미적 속성에 의해 미적 속성이 결정되고 이게 바로 미적 수반론을 말하는 거죠. 근데 미적 실제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의 불일치 문제가 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비미적 속성에 의해서 미적 속성이 의존되는데 예를 들면 비미적 속성은 동일한 거죠. 근데 이 미적 속성이 동일하지 않았을 때 이 불일치 문제를 예를 들면 미적 실제론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의 불일치는 미적 실제론자들이 미적 수반론을 흔쾌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적 반실제론자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 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서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미적 수반론을 수용하지 않는 반실제론자는 다시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게 미적 판단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 둘 다 뭐를 미적 판단이 정당화가 요구되는 진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미적 반실제론자나 미적 실제론자나 지금 둘 다 그 정당화가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자마다 지금 반실제론자 같은 경우는 이 해소 불가능의 불일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미적 수반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당화를 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아까 설명을 미처 못했는데요. 여기 미적 판단이 지금 해소 불가능한 불일치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앞에 있었던 요거입니다.
네,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를 그냥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일한 비미적 속성이 동일할 경우 미적 속성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일치 문제가 어차피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일치는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떤 미적 반실제론자들은 미적 수반론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읽지 않았는데 여기 말하는 만약에 각자 다 다른 미적 판단이 참이라고 본다면 극단적인 주관주의가 될 수 있다.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15번과 16번을 풀 건데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보기에서 길동과 장금은 미술관을 방문하여 화가 몬드리안의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감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직선들의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눈으로 확인한 거이기 때문에 시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비미적 속성이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그러면 요 선명한 요 정도도 지금 비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길동은 이 작품을 본 소감으로 생동감을, 그러면 장금은 지루함을 제시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불일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3번 선지에서 장금이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라고 한다면 자신과 길동의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를 비미적 속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적 수반론을 부정하는 미적 반실제론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적 반실제론자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미적 판단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유가 앞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다른 색으로 볼게요. 미적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적 감수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비미적 속성,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가 비미적 속성의 차이인 게 아니라 그냥 주관적 반응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선지만 더 추가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1번 선지를 간단히 볼게요. 1번의 길동이 시블리 입장, 그러면 시블리는 아까 미적 수반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시블리 입장에 따르다면 생동감이나 지루함은 작품의 미적 속성으로,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누구의 판단에 의한 거? 네, 여기 보시면 감상자의 판단에 의한 거, 미적 감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속성으로 색이나 직선들은 작품의 비미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적절한 선지. 그리고 5번 선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5번의 길동이 미적 실제론자라고 한다면 미적 실제론자 같은 경우는 미적 속성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신의 작품의 미적 속성인 생동감을, 그러니까 실제하는 거니까 생동감을 진각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경우,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즉 지문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다시 5번 선지로 돌아가서 장금 같은 경우는 미적 판단이 불일치한 경우죠. 그렇게 보면 장금의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거라 할 수 있겠군. 이것도 가의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미적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다? 지각적 문제나 미적 감수성이 부족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5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6번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데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가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자면 미적 판단의 해소 불가능의 불일치는 미적 실제론자들에게 미적 수반론을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적 수반론은 미적 실제론자들한테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비미적 속성이 동일하다면 미적 속성이 동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불일치 문제, 감상자들의 지각 능력, 지식, 미적 감수성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미적 판단이 다른 이유, 미적 속성을 판단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미적 수반론에 따르면.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풀어볼 거는 미적 실제론자를 기준으로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였는데요.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면 이거는 미적 수반론을 말하는 거고요. 지각 능력이나 미적 감수성 등이 충분함에도 미적 판단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대로 내용이 써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 걸 확인해 볼게요. 1번은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의존하는 관계라면 이거는 지금 또 다시 미적 수반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다. 아니죠. 오히려 지금 감수성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미적 수반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미적 판단이 아니라 동일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까닭을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미적 수반이 존재한다면 그럼 이것도 미적 수반론을 말하는 거고요. 비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미적 속성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이것도 여전히 쉽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4, 5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해설을 했었는데요.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문항 자체는 조금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문은 상당히 좀 내실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성 자체도 워낙에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풀이 한 번 더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럼 감사합니다.